네, 투자에서 변동성은 적이 아니라 친구라는 말이 있긴 합니다만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워낙 극강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오늘 스페셜리스트 시간에 시장 진단 또 금요일인데요.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중호 LS증권 리서치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야, 네. 정말 뭐 이전의 경험들이 참 무색하게 되는 그 변동성들이 나오고 있는 흐름들이고 네네. 대변수 있는데 일단은 변동성이 조금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국면이 뭐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변동성이 줄어든다라는 이슈를 좀 받아들이려면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가격의 어떤 변동성 자체가 변동성을 부르는 국면이거든요. 제가 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만 하더라도 코스피가 50%나 올랐었다라는 그렇죠. 거기 예.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수급을 조금 그러니까 소화하는 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흔히들 증권사들도 최근에 뭐 고점에서 20% 부러진다는 표현이 조금 다소 과격하긴 네. 하지만 폭락을 했었다. 그러면 MDD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 맥시멈 드로우다운이라고 해서 고점 대비 최대 낙폭이 20%면 시스템 리스크가 아니면 이 정도면 다 왔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예전에는 이 그 MDD가 20%를 보이는 구간이 적어도 2주 이상은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 단 이틀 만에. 예.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은 맞지만 이 가격이 하락하게 한 원인들이 규명되거나 좀 해소되는 기간이라는 물리적인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소 2, 3주 정도는 이런 변동성이 조금 더 지속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 3주 정도는 변동성 유의해야 된다 말씀해 네. 주셨고 오늘도 시장에서 굉장히 변동성 크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거론하고 있는 이 WTI 유가가 80달러 선을 돌파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주요 저항대를 돌파했잖아요. 그래서 예. 오늘 시장에서는 네. 다른 에너지원을 찾다 보니까 태양광주들이 엄청난 강세 흐름 그러게요. 나타냈고 네. 맞습니다. 원전주들도 강세 흐름을 맞습니다. 나타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단기 섹터로만 봐야 되는 건지 중장기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중장기 섹터의 모멘텀이 다시금 부각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유가가 80달러까지 올라서면서 드러난 현상은 그러니까 주가의 하락의 어떤 원인은 유가 상승은 아니었는데 빌미는 맞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AI 캐펙스와 관련된 부담을 빅테크는 느끼고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영업 흐름 대비 캐펙스 비율이 70, 80% 넘어가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원전을 얘기하면서 왜 빅테크 캐펙스 얘기를 하냐면 이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가격들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어마어마한 투자로 인해서 전력 가격이라든지 구리 가격이라든지 에너지원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원전을 짓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유가마저 어쩌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게 이란발 정정 불안은 더 지속이 될 수 있거든요. 한 나라의 체제를 전복하거나 바꾼다라는 건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리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상은 레벨 높은 유가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 에너지 내지는 데이터 센터를 계속 지어 나가야 하는 미국 입장에서 중국을 생산성에서 네. 격차를 벌려야 되니까 네. 그런 입장에서는 대체 에너지원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나 투자자들의 어떤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구조적인 에너지의 필요를 말씀하신다면 네. 태양광이나 풍력보다는 뭐 원전 쪽 같은 네. 여기겠죠.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어 보이고요. 네. 반도체 얘기를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시장 영향에 따라 뭐 조정을 받습니다만 소부장들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뭐 밀리는 데도 소부장은 굉장히 강세예요. 이 네. 흐름을 어떻게 바라보며 이런 현상이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어떤 자료를 어떤 얘기를 드리냐면 치플레이션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려요. 아까 네. 다시 또 돌아와서 AI와 관련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여러 비용이 올라왔지만 사실은 데이터 센터의 52%가 서버 비용이거든요. 반도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치플레이션 우리나라한테는 공급이 쇼티지고 수요가 많으니까 가격이 오른 건 맞지만 네. 수입하는 입장에서 이거를 쓰는 입장에서는 가격이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거든요. 필수 소비재게 되면 가격을 낮추는 정책이 나오거나 아니면 수요가 둔화되거나 아니면 공급이 늘어나거나. 지금은 필수 소비재지 않습니까? 반도체가.
로우 머터리얼로서 생산성의 어떤 핵심이기 때문에 그럼 증가가 해야 된다. 어떤 게? 공급이. 그러면 치플레이션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공급이 증가했을 때 그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 반도체 소부장이 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어떤 이슈가 시장에서는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들어온 거고 아주 단기적으로는 또 공교롭게도 우리가 지금 예탁금이 120조 원이 들어와 있고 거기다가 여전히 AI와 관련된 성장은 비용이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정책적으로 그만둘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기 이제 주식시장에 이제 어떻게 보면 밀물듯이 들어온 유동성이 어디로 갈 것이냐. 근데 이 물꼬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가다가 좀 대형주의 어떤 상승이 좀 탄력이 둔화되니 이제 코스닥이라든지 그리고 주요 운용사들의 어떤 ETF 설정 네. 같은 이제 모멘텀이 좀 같이 결합이 되면서 반도체 소부장이 최근 같은 변동성에서는 대안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실제로는 있을 것 수급 같습니다. 이슈가 조금 더 센치가 강한 거 아니에요? 네, 단기적으로. 예.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 공급이 늘어나거나 반도체의 소부장이 정말로 역할을 하는지는 이 진화에서야 알겠지만 그렇죠. 예. 그런 논리들은 계속 이제 생기는 타이밍이 됐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예. 공급 증가 역할을 어쨌든 간에 지금 소부장단이 해주고 있고 수급도 계속해서 붙고 있는 과정 속에서 유동성도 증가하니까 뭐 소부장 더할 나위 없이 갈 수밖에 없다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저희 어제 시장에서는요. 사실 어떤 쪽이 제일 올라왔지 고민하기가 어려울 만큼 다 올라왔지만 예. 그 안에서도 방산 정유주가 강한 흐름을 나타내는 걸 보면서 아직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구나를 저도 알게 됐는데 네. 여기에 더해서 또 방산이라고 하면 스페이스X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맞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방산을 본다면 이제는 좀 압축해서 이 두 모멘텀을 함께 받아갈 수 있는 쪽을 보면 되는 건가요? 예, 뭐 정리 잘 해주셨는데 안 그래도 또 간밤에 미국에서 나사였나요? 4월 1일인가 이 달에 다시 그 탐사선을 보내겠다. 그 달의 뒤에 표면을 이제 탐사하는 네. 탐사선을 보내겠다는 뉴스와 함께 스페이스X가 이제 뭐 상반기 안에는 상장을 좀 준비하고 있다. 이런 모멘텀이 더 부각이 되면 어쨌든 그런 어떤 정책적인 어떤 드라이브가 걸린 상황에서 기업의 수급을 끌어들일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계속 양성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의 시장을 끌고 왔었던 AI나 이런 반도체의 사이클은 사실 2분기에 캐펙스 증가율이 둔화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시장은 또 다른 돈이 갈 곳을 찾고 있었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주 먼 미래고 조금은 가시적이진 않지만 우주항공이라는 쪽에 미국의 어떠한 헤게모니를 잡기 위한 정부 쪽과 민간 쪽에 어떤 기술이 올라온다는 측면에서는 모멘텀이 좀 소위 말해서 방산이기도 하면서 우주까지 이게 곁들여지는 상황이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또 그 안에서 찾자면 우주와 관련된 모멘텀은 이런 시장에서는 조금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당면한 방산주들도 탄력을 좀 더 뽑을까요? 뭐 미사일 부족하다고 뭐 지금 계속 하우성이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이게 네. 우리가 러우 전쟁이 벌써 4년 전에 발발을 했을 때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길어야 뭐 한 반년, 1년이다 이런 얘기 했는데 사실은 조금 뭐 굉장히 좀 네. 많이 지연이 되고 장기화되고 있고 그 이후에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글로벌리 어떤 그 컨센서스가 형성이 된 게 국방에 대한 예산을 늘리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국방 예산을 더 늘려야 되는 이슈로 더 다시 좀 모아지는 것 같아요. 이미 또 소진도 하기도 했지만 추가로 또 그렇죠. 예산을 네. 늘려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게 이란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해야 되나요? 어쩔 수 없이 중동 지역에 있고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유럽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쪽에 또 인도와 중국이 있기 때문에 뭐 밑으로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내지는 호르무즈 해협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방산 예산, 국방 예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선거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지방 선거, 미국은 중간 선거, 네. 뭐 이런 어떤 선거들이 많은 정치적인 시즌이기 때문에 이런 아젠다가 계속 시장에 유입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워낙 뭐 변동이 있어서 이 얘기는 사실 뭐 크게 부각은 안 됩니다만 국회 통과했을 때 사실 약간 좀 세론이 나왔습니다. 네.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이건 뭐 절차이긴 합니다만 그런 점에서 봤을 경우에 증권주나 혹은 뭐 금융 지주사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금융주 내에서는 증권보다는 오히려 은행보험. 그래요? 왜냐하면 증권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영향을 받. 물론 이런 어떤 변동성에서는 증권사는 매수 매도가 많으니까 브로커를 수익은 있지 않겠냐지만 사실 증권사 내에서 보면은 이 딜링이라든지 채권이나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자산의 변동성은 고스란히 주식시장, 그러니까 증권사의 이익의 어떤 변동성으로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보험주나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이 주주 환원과 관련된 여력이 있습니다. 네. 있고 특히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PBR이 0.7배, 0.8배 수준이거든요. 주가격이 올랐는데도. 네네네. 뭐 그걸 제가 기억하는 게 뭐냐면 네. 어저께 K뱅크가 상장하면서 맞아요. 예. 다른 은행들의 밸류에이션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예. 투자자들의 시각이 생겼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러면 카카오뱅크나 K뱅크에 비해서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이 왕성하면서도 주주 환원 정책을 할 수 있는 은행주 내지는 보험주들도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 보험주도 꽤 있는데 그런 어떤 은행과 보험 위주의 어떤 그 상차 개정상법의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 않겠냐. K뱅크는 정작 상장하면서 별로 인기몰이를 못했는데 기존의 금융주들이 더 부각을 받는 비교하는 그런 계기가 됐네요. 네, 맞습니다. 네, 채권과 주식에 포함되어 있는 이 증권주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변동성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보다는 그래도 보험, 은행 쪽 주주 환원책에 대한 여력이 남아있는 만큼 이쪽을 위주로 해서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신 거고요.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저희가 코스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본 거고 코스닥으로 살짝 방향성을 좀 틀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사실 코스닥을 향한 외국인의 러브콜이 엄청났습니다. 물론 오늘은 6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하기는 했는데 이제 뭐 코스닥 쪽으로 다음 주에는 ETF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액티브 ETF 출시된다고 하죠. 그리고 오늘은 심지어는 코스닥에서 선물시장에서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고요. 우리 정규시장에서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정말 이제는 코스닥 봐야 될까요? 코스닥 전성시대? 전성시대까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코스피와 코스닥이 묘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대체 성격이 있어요. 코스피 갈 때는 코스닥이 조금 지지부진하고 코스피가 조금 주춤하면 코스닥이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아무래도 이익에 기반하기보다는 어떤 센티멘트나 수급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코스닥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쪽에서도 이제 2018년과 같은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나타나고 있고 왜 제가 2018년을 말씀드리냐면 그때도 코스닥 활성화 정책 나오면서 코스피 대비 코스닥의 수익률이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PBR도 비싸긴 했지만 더 받았고 그런 측면이라면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만 수급이 쏠리던 부분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뭐 2, 3%의 큰 변동성을 보이는 반면에 반도체 소부장이나 제약바이오, 코스닥의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뭐 오히려 오르기도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일단 첫 번째는 가격적으로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었어요. 1년 수익률이 코스피가 150%가 2월 말의 기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스닥은 그거보다 사실은 뭐 한 50% 이상 언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기관들도 포트폴리오에서 코스닥의 비중이 상당히 좀 약간 밸런스가 안 맞는 상황, 좀 채워 넣어야 되는 상황이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그 ETF와 관련된 부분인데 워낙 이 비이클로서 투자 비이클로서 예전에는 뭐 펀드 내지는 그냥 소위 말하는 알주식을 이렇게 사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이제 ETF라는 비이클 그리고 그에 걸맞는 되게 다양한 ETF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ETF를 매수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욕구가 상당히 많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코스피로는 솔직히 변동성이 너무 심해지니 코스닥으로 가려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급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시총 측면에서도 코스닥이 좀 작기 때문에 그 어떤 뭐 파워, 힘은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얘기를 하셨으니까 코스닥의 주요 섹터 얘기를 좀 할게요. 2차 전지랑 제약바이오를 함께 좀 여쭤볼 텐데요. 공이 뭐 2차 물론 뭐 인터배터리도 있고 뭐 여러 모멘텀이 있지만 모멘텀이나 실적 성장성보다는 2차 전지 제약바이오도
뭔가 좀 수급이 앞서서 땡기는 것 같아서 이 예.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뭐 코스닥 150 안에는 사실 시가총액 상위 코스닥을 보면 제약바이오나 2차 전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는데 사실상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익 측면에서는 아직은 그렇게 개선의 폭을 보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ETF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주요 운용사 뭐 삼성자산이라든지 타임 네. 같은 이제 자산 운용사들이 이게 액티브 ETF를 출시하는데 액티브라는 거는 네. 코스닥을 벤치마크 하는 대신에 그 안에서 고른다는 시가총액을 고스란히 복제하는 게 아니고 음. 좀 소위 말해서 이익도 나오고 네. 저평가돼 있거나 향후에 뭐 상승의 어떤 각도가 넣을 수 있는 종목을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뭐 굳이 2차 전지,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제약바이오 세 개의 섹터가 코스닥인데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이 조금 더 우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순 이렇게 보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우선순위 좋네요. 예. 예. 네, 마지막으로 오늘 정말 강한 쪽도 로봇 될 수 있겠습니다. 정책에 대한 모멘텀 여기도 받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 피지컬 AI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그리고 살짝의 이슈를 덧붙이자면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로봇을 투입해서 이 지뢰물을 없앤다라는 이슈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희 그러면 로봇주 본다면은 정책주에 대한 이슈를 조금 더 민감하게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피지컬 AI, 현대차 관련한 모멘텀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보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뭐 순서나 타이밍이나 이 반응은 이 정책이 좀 더 빠를 것 같고 근데 이제 피지컬 AI의 로드맵을 가져가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현대차 중심으로 현대모비스 중심의 어떤 대형주가 맞을 거다라는 얘기는 드리는데 이게 뭐 동일한 단어를 선택하긴 합니다만 이제 코스피 ETF를 사느냐 코스닥 ETF를 사느냐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코스피 ETF를 살 때는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사는 어떤 투자자들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나머지 현대차나 대형주들도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은 오히려 코스닥 ETF를 사다 보면 코스닥 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나 제약바이오 올라가면서 코스닥 쪽의 로봇주도 같이 이제 약간 수급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국면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전략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처음 질문할 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격의 조정도 그렇지만 기간의 조정을 이 시간의 흐름을 좀 지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투자자들이 진짜 힘든 거거든요, 그죠? 한 달 내지 두 달 지나면 진정됐다. 야, 한 달, 두 달이 엄청 길어 보이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변동성 장세에 어떻게 대응하고 포트를 짤 것인가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뭐 좀 약간 지진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진이 크게 발생하면 여진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유가 일환발 상승이 나타났는데 이 유가의 상승은 고스란히 이제 물가 지표나 통화 정책의 FOMC 의원들이 이제 아직은 물가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여진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한 폭락이었기 때문에 급반등도 나오지만 다시 이런 변동성이 생길 수 있음을 감안하고 충분히 이슈가 소진될 수 있는 기간이 있다. 그 기간 조바심이라는 단어를 조금은 걷어들여야 되는 시기고 오히려 3월 말 4월 초 가서 이 미국의 실적 시즌이 시작돼서 펀더멘털이 확인되는 구간에 가서 조금은 투자의 전략을 찾는 게 맞지 않겠냐. 그래서 현금 비중을 늘려놓고 조금은 기간적인 쉼표를 갖자라는 게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변동성도 투자의 친구고 시간도 투자의 친구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어쨌든 뭐 쉽지 않은 장입니다. 네. 이제 코스닥 중심의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장 대응 전략까지 오늘 스페셜리스트 LS증권 신중호 리서치 센터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